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은 죽은 왕녀를 위하여. 그는 미스키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 속에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스키장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온 지 2년째였고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카사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도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저는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는 맥주에 다시 입을 댔다. 저는 그런 평범한 결혼 생활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에게 애인이 몇 명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인간이어서 만약 과거에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다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결혼 생활도, 가정도 평범한 재미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아름답고 생동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습관적으로 다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더 주문했다. 나는 아직 맥주가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매우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살아있으면 벌써 초등학생이죠. 죽었습니까? 예.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죽었죠. 흔히 있는 사고였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 이불이 얼굴에 덮여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단순한 사고입니다. 운이 좋았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은 운이 나빴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두고 물건을 사러 나갔던 것을 탓하기도 하고 그녀 자신도 그 일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입니다. 저와 당신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해도 사고는 비슷한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겠죠? 난 인정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충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죠. 따라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아이를 잃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남겨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기분이 아니라 그녀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감정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예? 나는 간단히 말했다. 죽음은 매우 특수한 사건입니다. 저는 가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에너지에 의해 아니면 상실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하지 못했죠. 요컨대 그는 카운터 위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했던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빈자리가 가져다주는 아픔을 그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나의 얼굴을 보았다. 결국 그녀는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좋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어쨌든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이나 저나 주위 사람들에게 두루 상처를 입히더라도 저는 그녀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그런 거죠. 결국 그 후 1년 정도 끝이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1년이었습니다. 감정도 다 소모됐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1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2잔째 위스키를 다 마시고 기분 좋은 듯 심호흡을 했다. 지금 아내를 만나시더라도 잘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정면에 있는 벽을 가만히 노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아내를 좋아합니다. 아이를 다시 낳을 생각은 없습니까? 나는 잠시 뒤에 물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저야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바텐더가 그에게 위스키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아내에게 전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는 그런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이란 생각보다 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전화번호를 썼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시외 국본을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나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산을 하고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 그는 남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 회사로 돌아가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난 아직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다. 그녀의 숨결과 온기와 부드러운 젖가슴의 감촉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 있었어. 나는 14년 전의 그날 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